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9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별법은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원칙에 가장 충실하다. 맞겠지요? 개별법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실무 적용이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2번. 가중평균법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하나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자, 우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있을 때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시가에 좀 충실하다라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매출 원가가 과거에 구입한 물건이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은 조금 미진하다. 수익 비용 대응이 조금 미진하다라는 단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이다 보니까 선입선출법과 정반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이 엄청 오래전에 구입했던 물건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 보니까 시가가 좀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기말 재고가 시가를 좀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장점은 최근에 구입한 물건이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잡히니까 조금 더 수익 비용 대응이 좀 충실하더라 이겁니다. 좀 최근에 구입한 그 물건이 비용으로 잡히니까 비용이 조금 더 충실하게 기록된다 이거지요. 수익 비용 대응이 좀 정확하다. 그죠? 이렇게 장단점을 서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가중평균법, 즉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이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라고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데 출제하신 분은 이 내용이 맞다라는 취지로 소개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시험 칠 때 이 문장을 읽어보면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될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등장할 겁니다. 3번.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는 단점이 있다. 이게 확실히 틀렸지 않습니까?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이다 보니까, 자, 물가가 상승한다고요? 그러면 예전에 구입한 물건은 싸고 최근에 구입한 거는 비쌀 겁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자, 선입선출법은 매출 원가가 뭐가 잡힌다고요? 먼저 구입한 거. 오래전에 구입했던 게 비용으로 잡히다 보니까 매출 원가는 작고 기말 재고 금액은 비싼 물건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으니까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작다 보니까 다른 방법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할 때 당기 순이익이 제일 크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죠? 당기 순이익이 제일 크니까 당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라고 해야 맞을 건데, 그지요? 과소 계상된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확실하게 틀린 문장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후입선출법은 기말 재고 자산이 과거의 취득 원가로 기록되어서 현행 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요 말이다, 그죠? 기말 재고가 오래전에 구입한 물건이다 보니까 시가와 좀 동떨어진 금액이다 이겁니다. 시가라는 용어 대신 현행 가치라는 조금 이론적인 용어 사용했네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2번. 다음은 주식회사 세계 산업의 대손충 당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거래 내용을 확인한 후 단기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얼마인가? 됐죠?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고요. 뒤에 있는 문장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국어가 너무 어설프다 그지요? 뭐 회계 전공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국어가 약합니다. 뒤에 있는 문장 조금 더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쳐서 우리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 치는 게 국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명확한 문장으로 고치는 게 맞겠지요. 단기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금액은 얼마일까요?를 묻는 겁니다. 단기 아이고 예쁘게 써야지요. 단기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금액은 추가 설정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좀 알기 쉬운 문장으로 고치기 바랍니다. 자,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 작성해 보면 되겠다. 그지요? 대손 충당금 자산의 차감 항목이다 보니까 부채와 그 위치가 동일하다. 그지요?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기초금액 오른쪽, 기말금액의 왼쪽 적힙니다. 기초 매출채권 잔액은 50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랍니다. 5만 원. 단기 외상 매출금 중에서 2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답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적어주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부터 적어주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손 충당금이 5만 원 충분히 큰 금액이 있다 보니까 2만 원 대손 확정 분기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2만 원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지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적겠으니까 대손 충당금이 작아졌다 이겁니다. 2만 원. 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3만 원이 회수되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돈 못 받을 줄 알고 작년도에 대손 확정 분기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고 현금 또는 보통 예금 대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변을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자라고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죠? 3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대손 상각비 같은 거 고민 안 한다. 대변을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단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랍니다. 기말 금액 여기 적습니다. 그러면 추가 설정 금액 뭡니까? 여기에 적히겠지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되니까 여기 오른쪽에 적힌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왼쪽 합계 12만 원. 오른쪽 합계 12만 원이지 뭐. 그러면 동그라미 뭐 얼마입니까? 12만 원 빼기 8만 원. 4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줍니다. 조금만 더 깨끗하게 지울게요. 문제 3번. 다음 중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계 처리한다. 맞지요?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합니다. 2번. 가속상각법, 체감상각법, 우리는 체감잔액법이라고 이론적으로 정리했는데 그지요? 뭐 이렇게도 부르는 모양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정률법이 되겠지요. 정률법. 그 외에도 정률법의 친구인 이중 체감법 그리고 연수합계법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볼 때 체감잔액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체감잔액법.
특징이 뭐라고요?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엄청 크게 기록하고 내용연수 말기에는 작게 기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샀을 때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이겁니다. 새로 구입한 자동차랑 1년 사용한 자동차랑 그 가치 차이는 엄청 크다 이겁니다. 감가상각비를 처음에는 엄청 많이 기록하고 3년 사용한 자동차랑 4년 사용한 자동차랑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나중에 내용연수 말기에는 조금만 인식한다 이거지요. 그죠? 자, 이러한 방법들은 내용연수 초기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식이다. 그지요? 맞습니다. 3번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회계 처리한다. 맞겠지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 초기 감가상각비 크기는 정률법보다 정액법이 더 크다. 아니다. 그죠?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계속 매년 일정한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반면 정률법, 체감잔액법에 해당하는 정률법은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엄청 크게 기록하다 보니까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감가상각비가 더 클 거다 이겁니다. 내용연수 말기에는 또 서로 반대 결과다. 그지요? 내용연수 말기가 되면 정률법이 오히려 정액법보다 더 작을 것이고 됐습니다. 자, 정답 확인했고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 사례의 회계 처리를 할 경우 대변의 빈칸에 적절한 계정 과목은 관리부문 직원의 6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등 공제 항목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25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차변의 급여 250만 원. 대변에 원천 지수되는 부분을 뭘로? 예수금으로 처리하지요. 정답 1번. 그리고 250만 원에서 원천 지수되는 거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맞다 그지요? 4번. 기타의 대손상업비는 뭡니까? 영업외 비용이었습니다. 정답 4번. 그래서 대손과 관련된 비용 계정 과목 2개였습니다.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해서 대손과 관련된 비용을 회계 처리한다고요. 이름이 대손상각비 계정 과목이고 그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맞다 그지요. 그런데 대여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해서 대손과 관련된 비용을 인식한다고 이름이 기타의 대손상각비고 요거는 판관비가 아니고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매몰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그지요? 2번. 기회 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에서 최대 금액 혹은 최대 이익을 말한다. 그지요? 3번. 고정 원가의 경우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이게 틀렸다. 그죠? 고정 원가는 총 원가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원가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총 원가는 100만 원으로 딱 픽스야. 그런데 조업도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조업도가 1개일 때는 100만 원 나누기 1, 단위당 원가가 100만 원인데 조업도가 5 되어버리면 100만 원 나누기 5, 20만 원으로 작아질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일정하다 이게 일정한 게 아니다 그지요? 점점 감소한다 이겁니다. 정답 3번. 4번. 특정 제품에만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가는 직접 원가에 해당할 것이다. 그지요? 바로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일까요? 단골 메뉴지요. 원가의 흐름 문제입니다.
자, 뭐 원재료부터 출발하는 문제네요. 알았다. 원재료부터 분석해 봅시다. 그리고 제공품, 그리고 제품 있을 거고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모두 자산이다. 그지요?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 기말금액 오른쪽에 적힐 겁니다. 기초원재료 10만 원, 기말원재료 3만 원, 기중원재료 매입액 15만 원, 직접 농업비 20만 원, 제조 간접비 20만 원, 기초 제공품 만원, 기말 제공품 15만원, 기초 제품 8만원, 기말 제품 20만원 됐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랍니다. 요 금액 구하라고 하네요. 자, 원재료 왼쪽 합계가 25만 원이고요. 오른쪽 합계가 25만 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생산 활동에 투입된 원재료 사용 금액이 얼마라고요? 25만 원 빼기 3만 원, 22만 원 될 겁니다. 이게 원재료 사용 금액이고,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직접 재료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A, B, C 요 세 개 합한 것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22만 원 플러스 2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하면 62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적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왼쪽 합계 63만 원, 오른쪽 합계 63만 원 되니까 결국 구하려고 하는 요 금액은 뭐 얼마라고요? 63만 원 빼기 15만 원 해서 48만 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내용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지만 굳이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는 자료였다 이겁니다. 정답은 48만 원 3번이 될 거고요.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조금 더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문제 뒷부분에 문구 한 개 추가되어야 된다. 그죠? 우리 열심히 구했던 원재료 사용 금액을 뭘로 봤습니까? 전부 직접 재료비로 보았습니다. 자료가 직접 농업비와 제조 간접비가 딱 따로 제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완벽하려면 간접 재료비는 없고 재료비 사용액은 전부 직접 재료비입니다라는 가정이 붙어야 완벽해질 겁니다. 단 간접 재료비는 없다고 가정한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므로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조 부문에 배분되어야 한다. 그지요? 서포트 부문 원가도 결국 제조 원가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제품으로 배분한다. 이때 보조 부문 원가 행태에 따른 배분 방법으로는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다. 맞죠? 다음 중에서 이중 배분율법의 장점만 짝지은 것은? 자, 서포트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옮기는데 그때 방법이 사실은 단일 배분율법도 있고 이중 배분율법도 있다 이겁니다. 단일 배분율법은 원가 행태가 고정비인지 변동비인지 따지지 않고 하나의 배분 기준으로
배분 절차를 밟는 거고, 이중 배분율법은 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가지고, 변동비는 실제 조업도 가지고 나누고 고정비는 최대 조업도 가지고 나누더라 이겁니다. 왜? 고정비는 어차피 조업도에 비례해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인과관계도 높고 더 좋을 거다 이겁니다. 다만 단점은 뭐겠습니까? 계산이 좀 복잡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중 배분율법의 장점을 짝 지은 것. 그러면 어떤 걸 찾으면 됩니까? 내용이 이 방법이 조금 더 정확하다, 인과관계가 높다, 뭐 그런 내용을 찾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A. 원가 배분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이게 틀렸다, 그죠? 요건 단점에 해당할 겁니다.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든다, 뭐 그렇게 적어서 그게 단점이 될 건데 이상한 말을 적었다, 그지요? 정반대의 내용을 적었고 요거 X입니다. B. 원가 부문 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제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맞겠지요? C. 원가 발생액과 원가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더 밀접해질 수 있다. 맞고요. D.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공정한 성과평가가 될 수 있다. 맞겠어, 그죠? 좋은 말 다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B, C, D가 되고 절대로 A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정답은 3번 됐습니다. 문제 9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 또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개별 원가 계산, 잡 오더별로 원가 집계합니다. 조선소에서 배 한 개 만드는데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만든다, 그죠? 그거를 떠올리자고 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비교되는 개념은 종합 원가 계산이다, 그지요? 컨베이어 벨트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아주 대량 생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틀린 걸 찾으랍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단위당 원가가 낮다. 자, 두 개 비교합시다. 조선소 배 한 개 만드는 거랑, 자, 컨베이어 벨트면 컨베이어 벨트 통해서 쭉 만드는 볼펜 이렇게 이런 거 비교하면 되겠네요. 다 한 개당 원가가 뭐가 더 낫습니까? 이게 더 낫겠지요. 소품종 대량 생산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단위당 원가가 낮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다 이겁니다. 높을 거다 이겁니다. 두 개를 단위당 원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나 주문 제작에 적합하다. 그지요? 맞고.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 즉 잡 오더별 원가 계산과 손익 분석에 용이하다. 맞고. 4번. 다른 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굳이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균화 또는 평준화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산이 좀 편리하다 이겁니다. 편리한 대신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정확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요? 다른 원가 계산에 비해, 즉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정확하기는 하다. 조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주식회사 3개는 공손품 중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을 정상 공손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비정상 공손으로 간주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물량 흐름 자체가 딱 제시가 되어 있다. 그지요? 자, 고단 페이지로 넘기면 이 화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컨닝해서 적어줍니다. 적어볼게요. 제공품에 대해서 기초 2,000, 투입이 즉 착수가 8,000, 단기 완성이 6,000, 공손이 1,500, 기말 제공품이 2,500 이랍니다. 왼쪽 오른쪽 합계 모두 10,000개가 맞다. 그지요? 4,000, 6,000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완성도가 25%랍니다. 그리고 기초제공품은 40%였답니다. 됐습니다. 자, 1,500개가 공손품이고 요거 다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일반적으로는 정상 공손은 이번에 완성한 물건 6,000개 곱하기 몇 %다 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제시해 줬네요.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랍니다. 10%인데 6,000개 곱하기 10% 바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요 기말 제공품이 검사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정상 공손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료가 지금 그렇게 제시되어 있잖아. 그지요? 원래 완성된 거에 몇 프로 이게 아닙니다. 그죠?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료 읽어봤고 이제 하나씩 판단해 봅시다.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1번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 공송품은 400개다. 자, 봅시다. 파이프라인 그려볼까요? 파이프라인. 자, 계산에 있어서 선입선출법인지 평균법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지요? 선입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지금 내용들이 쭉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는 고려를 굳이 안 해도 정답 찾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한 평균법으로 그냥 고려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냥 6,000개가 전부 다 올해에 새롭게 투입되어서 통과한 것이다. 2,5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25%에 멈추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문제는 공손입니다. 공손에 대한 완성도는 뭘로 본다고요? 검사 시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검사 시점에 뭔가가 탈락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완성도가 검사 시점까지만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60%에 60% 검사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정상 공손 수량은 몇 개입니까? 검사 통과한 거는 누구라고요? 2,500개 기말 제공품은 검사 시점까지 왔다 안 왔다?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검사 통과한 거는 only 6,000개밖에 없습니다. 됐지요? 6,000개만 검사를 통과했을 거고 6,000개 곱하기 10% 600개가 정상 공손 그리고 900개가 비정상 공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60%에 검사하면은 정상 공손품은 600개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품질 검사를 20% 시점에서 한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60% 아니고 20% 요요요요요요요 기서 검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검사 통과한 거는 누구라고요? 요 6,000개도 있고요. 2,500개도 있다 이겁니다. 2,500개도 검사 통과했으니까 요 25%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8,500개 곱하기 10%. 그러면 정상 공손이 몇 개입니까? 850개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비정상은 1,500 빼기 850 하면은 650 나올 겁니다. 650 맞나? 650. 됐지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정상 공소는 850개도 요 맞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60% 시점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또 그림 또 고친다. 어이구. 자, 그림도 고치고 그지요? 60%. 그러면 600개 900개 그지? 자, 1500 빼기 600 900개. 자,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때 정상 공손 원가는 이제 600개에 대해서 열심히 원가 계산할 거다 그지요? 여기 60%까지 왔는데 그동안 뭔가 원가가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불량이더라 이겁니다. 600개에 대한 그 원가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정상 공손 원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정상품 원가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자, 정상 공소 원가는 정상품으로 처리하는데 정상품은 누굽니까? 검사 시점 통과한 완성품도 있고 완성품도 있을 수 있고 기말 제공품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검사 시점이 60%일 경우에는 기말 제공품은 검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상 공소 원가는 전부 다 뭘로 보면 된다고요? 올해 완성된 원가로 다 몰아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단기 완성품 원가로 보내면 됩니다라고 적혀야 되는데 단기 완성품 원가랑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각각 배분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거지요. 되죠?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딱 그려가지고 떠올려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확인합니다. 비정상 공손 원가는 품질 검사 시점과 관계없이 제조 원가에 반영되면 안 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요 900개 요 부분은 그지 뭐 어디로 배부할까 이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영업의 비용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1번. 다음 중 재화의 간주 공급, 재화 공급의 특례라고도 부른답니다. 자,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서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인 것은 단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며 해당 사업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아니다. 뭡니까 정답? 2번이 되겠지요. 직매장 반출, 정식 용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화의 간주 공급 유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그 외의 재화의 간주 공급과 취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그 취지가 뭐라고요? 매입적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애당초 매입적 공제 받았던 거를 토해내십시오라는 여타의 재화의 간주 공급과 달리 요 규정의 취지는 회사가 부가세 신고를 했을 때 환급은 예정 신고 때는 못 받고 확정 신고 때에서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불필요한 경직이 발생하는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였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재화 공급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차이점 우리 교재 내용에서 복습했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그게 출제된 겁니다. 다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 이런 거가 아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가 적용되면 우리가 애당초 요 제도의 취지라고 말씀드렸던 자금의 불필요한 경직이라는 현상 자체가 아예 발생이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제도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문제가 성립하려면 요 괄호 문구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제도가 성립하려면 이런 제도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2번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았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고 맞고 2번 간이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더라 이겁니다. 그지요? 3번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환급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로 납부세액을 좀 단순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매입세액 자체가 납부세액에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입세금 계산서에 있을 때는 세공제 형태로 조금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계산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간이과세 포기라는 제도도 인정해 주더라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세공제라는 거는 납부할 금액에서 좀 빼주는 거지 납부 금액 자체가 0원인데 거기서 세공제 있다고 뭐 세금을 나라에서 그냥 주는 거는 아니더라 이거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장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다. 맞다 그지요? 2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다 그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제일 대표적인 예가 해외 건설이었습니다. 그런 거 영세율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 정답 2번. 3번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도 우리 세법 규정에는 있더랍니다.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돈 버니까 10% 부가가세 매겨야 됩니다. 그런데 조세 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이 그 상대방 나라에 가가지고 돈 벌 때도 영세율 적용해 줍니다라고 만약에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서로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도 영세율 적용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법에 이런 내용도 있기는 있더라 이겁니다.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더라. 그지요? 그래서 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모두 국내 사업자인데 만약에 영세율 적용되면 영세율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제화. 됐습니다. 문제 14번. 사업소득의 총수입 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이 부분이 1, 2번 지문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고 3, 4번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빨리 선택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더라.
됐습니까?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부르고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수익 빼기 비용을 당기순이익. 법인세법에서는요, 수익을 입금, 비용을 송금. 그래서 입금 빼기 송금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길다 그지요? 이 내용은 이제 전산 세무 1급에서 공부할 겁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자, 수익을 총 수입금이라고 부르고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부르고 총 수입금을 빼기 필요경비를 소득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서로 쓰는 용어가 다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법에 보면 법인세법에서 회계상 수익을 법인세법에서 입금이라고 본다 그지요? 그래서 입금으로 보는 거 돼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 입금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쭉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 내용들 보면 전부 회계상 수익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보는 거는 다음과 같다라고 예시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예시들 보면 전부 회계상 비용입니다. 이해가시지요?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세무조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전산세무 1급에서 법인세법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법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개인의 경우 소득은 8가지로 나눈다 그죠? 이배사, 근, 연기, 퇴양. 그 중에서 사업소득의 계산은 법인세법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을 보면 소득세법에서 총 수입금액으로 보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게 보면 회계상 수익 내용이고 그 내용은 사실은 법인세법상 입금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 겁니다.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로 보는 거는 다음과 같다라고 예시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회계상 비용 내용이고 사실은 법인세법상 송금 내용이 그대로 준용된 거다 이겁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요? 사실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법, 즉 전산세무 1급 과정을 공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굳이 전산세무 2급에서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굳이 소개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정도만 우리 교재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은 판단할 수 있고 소개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자신감 있게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번.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 애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매출했다가 매출 애누리가 생겼다고요? 또는 매출 환입이 생겼다고요? 회계하고 똑같지요. 어떻게 합니까? 수익에서 차감시키지 않습니까? 매출에서 차감시킨다 그지요? 그 말입니다. 매출 환입과 매출 애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총매출액에서 총매출액으로 적었다고요? 그렇다면 총매출액에서 차감해라 이겁니다. 100만 원어치 총매출했는데 매출 환입이 10만 원 생겼다고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뺀 90만 원만 매출액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총수익금액에 넣었다가 이런 것이 생겼으면 총수익금액에서 차감하십시오라는 말을 세법에서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말라. 총매출액에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세법 용어니까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막 이상하게 좀 설명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2번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건 알겠다 그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먹는 돈 아니다 그지요?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익이 아니고 부채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부가세 예수금. 그죠? 그 말을 세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답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매출로 잡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수익으로 잡지 마십시오.
그래서 1,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이제 3, 4번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찍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관세 환급금, 아이고, 그죠?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되었거나 환입된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익 금액의 1을 산입한다. 아이고, 자, 설명합니다. 관세 환급금. 자, 우리가 물건을 수입합니다. 수입하는 순간 관세랑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관세는 뭘로 처리합니까?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원재료 수입한다고 차변을 원재료라고 처리했습니다. 관세. 부가가치세는요. 어차피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돌려받을 돈이니까 차변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회계처리? 자, 부가가치세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이제 관세가 문제다 이겁니다. 관세가 차변의 원재료로 자산으로 처리되고 원재료는 결국 뭘로 귀결됩니까? 물건을 완성해서 즉 제품이 되어서 물건 팔리고 나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차변의 원재료로 잡혔다가 결국에 이거는 매출 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요약하면 관세는 결국 비용으로 잡힌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천연 광물이 부족하니까 물건을 원재료를 수입해 가지고 멋진 제품을 완성해서 다시 수출해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수입할 때는 일단 관세를 내서 비용으로 처리했어. 그런데 그 수입한 물건 가지고 멋진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한다면 예쁘다 안 예쁘다? 예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애당초 원재료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다시 돌려준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이름이 뭐다고요? 관세 환급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관세를 애당초 낼 때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관세 환급금을 받으면 비용에서 차감해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까? 돈을 받았잖아. 그거를 애당초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에서 까라 이겁니다. 회계.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관세를 받으면 총수입 금액. 매출 개념이잖아. 수익 개념이잖아. 그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총수익 금액을 차감시키고 관세 환급금을 받으면 비용 차감이 아니고 수익으로 처리해라. 총수익 금액을 증가시키십시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됐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즉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데 규정하는 방식만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내용 결국 맞다가 결론이고요. 정답은 3번이 맞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문장이래요. 자, 대조 관세환급금 좀 생소한 개념이라 이렇게 설명드렸고 낙서 지울게요. 자, 판매 장려금입니다. 이 부분 또 이제 판매 장려금도 정리합시다. 실무에서 리베이트라고 부릅니다. 판매 장려금을 우리 어디에서 강조드렸습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강조했습니다. 판매 장려금을 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철저하게 재화와 용역의 제공인이 아니냐로 접근하기 때문에 판매 장려금 준다 하더라도 과세 표준에서는 절대 차감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자, 지금은 회계 얘기입니다. 판매 장려금. 부가가치세에서 판매 장려금 강조 드릴 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회계에서는 판매 장려금하고 뭐하고 똑같이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매출 N이라고 똑같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매출 N으로는 뭐라고요? 1억 원을 물건 우리가 팝니다. 우리 물건 1억 원 구입하는 사람이 야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좀 깎아줘 라고 해가지고 1억 원짜리 물건을 1,000만 원 깎아서 9천만 원에 파는 게 매출 N율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라는 총 매출액에서 1,000만 원만큼을 차감시킨다 이겁니다.
판매 장려금은 일단 1억 원을 팝니다. 한 큐에 파는 게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고 1월 달에 1,000만 원, 2월 달에 1,000만 원, 3월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야금야금 팔아가지고 1년으로 통틀어 보니까 1억 원을 팔았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고객이다 그지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실적을 고려해서 연말 즈음에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차원에서 1,000만 원을 그냥 돈을 주는 것이 판매 장려금입니다. 판매 장려금도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총 매출액 1억 원 기록했다가 1,000만 원을 차감시킵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9천만 원 될 겁니다. 결론은 뭐? 두 개 똑같이 처리한다 이겁니다. 회계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수익 차감. 됐습니까? 자, 지급하는 거,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자, 우리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고 물건 구입하는 회사입니다. 구입하는 회사. 그러면 수령 판매 장려금을 생각해 볼까요? 수령 판매 장려금. 원재료를 1억 원치 구입했는데 매출 애누리 또는 판매 장려금이 생겼답니다. 판매 장려금을 설명할게요. 1억 원어치 구입했는데 상대방 회사가 고맙다고 1,000만 원을 우리한테 돈을 줬다 이겁니다. 우리는 돈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구입 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 원이 아니고 9천만 원 될 겁니다. 됐습니까? 회계에서는 어떻게? 비용 차감입니다. 됐습니까? 지급하면 수익을 차감시키고 받으면 비용을 차감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자, 이 내용 읽어볼게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요거다 그지요? 수령한 판매 장려금.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다고요? 비용을 차감하랍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총수익 금액, 수익을 증가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은 돈이니까 수익을 증가시키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비용을 차감하든지 수익을 증가시키든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데 그지? 세법이랑 회계랑 규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 이겁니다. 굳이 이런 내용을 이제 소개해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번 내용이 틀린 지문이고 정답 4번이다. 4번 지문이 맞으려면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십시오라고 되어야 맞는 문장일 겁니다. 됐죠? 관세한급금 그리고 수령하는 장려금 좀 생소한 내용인 것 같아서 또 시험 출제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불필요한 내용을 쓸데없이 또 궁금하실까 봐 좀 속 시원하게 자세하게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우리 교재 수록 할 때는 일을 산입한다 이런 거 뺄 겁니다. 세법 규정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니까 그지? 위에는 뭐 산입하지 않는다 했는데 밑에는 일을 산입한다 막 일단 마음에 안 듭니다. 이분 출제한 분 어쨌든 그지? 좀 깔끔하게 문장 정리해서 수록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지요? 외우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뭐라고요? 기중의 원천 징수를 통해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만약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다면 세금 금액이 좀 달라질까 아닐까 그걸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원천 징수를 통해서 낸 세금과 종합소득 확정신고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만약 달라진다면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굳이 확정신고할 필요 없다 이거지요. 됐죠? 그걸로 포인트 접근한다. 자,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번 퇴직소득 금액 6천만 원과 양도소득 금액 5천만 원이 있는 사람. 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원천징수할 거고 양도소득은 양도한 사람이 양도한 날의 양도를 만약에 8월 달 했으면 8월 5일 날 양도했으면 8월 말 8월 31일 일단 딱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두 달 9월 10월 말까지 스스로 예정신고를 해서 납부한다 이겁니다. 어쨌든 세금을 다 냅니다. 세금 낼 거 다 냈거든요. 굳이 이런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다고 세금이 달라질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 냈고 게다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지 않습니까? 다른 소득하고 합하지 않고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전혀 달라질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런 사람은 확정신고할 필요 없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 다음 2번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금액 3천만 원과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이 310만 원이 있는 사람. 자, 이자 즉 금융소득이다 그지요? 근데 2천만 원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분리과세 같은 거 선택 못합니다. 반드시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청 징수는 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금이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생략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되는 것이다. 정답 2번 될 것이고요. 3, 4번 확인합니다. 이런 걸로 소득이 있다고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었다고요? 이거는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공적연금소득은 연금회사에서 1월 달에 연말정산 해줍니다. 연말정산 통해서 이미 세금 낼 것 다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하더라도 세금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분리과세는 이미 신경 쓸 필요 없고 원천징수 끝나버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연말정산 됐으니까 세금 낼 거 다 냈는데 뭐가 세금이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생략해도 된다. 4번 근로소득금액 6천만 원, 복권 당첨소득 5억 원. 똑같은 논리네요. 복권 당첨소득은 복권 당첨금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 돼버리고 그걸로 끝납니다. 분리과세 된다 이겁니다. 원천징수를 통해서 모든 세금 납부가 끝나버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이 부분 근로소득은 2월 달에 회사가 연말정산합니다. 그지요? 연말정산 통해서 세금 낼 것 다 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굳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더라도 세금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지요? 할 필요 없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